안녕하십니까. 한동글로벌학교 해외 진학 담당 교사 임수임입니다. 네, 2023년도 학부모 설명회를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 설명회에 앞서 학부모 설명회의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금하셨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나라별 특징과 주요 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입시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대학교 입시 준비 단계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입시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 해외 입시 대학의 결과입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문의를 해주셨었고 또 궁금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네, 많은 학교들이 합격한 학교들의 네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특징을 설명해 드린다면 작년의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와세다 대학교의 정치경제에 또 합격한 친구가 올해에 발표한 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네,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주요한 학과의 그 뚜렷한 지원 성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네임밸류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추어서 학교를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는 지원율이 낮았지만 도쿄공업대, 그래서 일본의 국립대에 지원한 학생이 있었고 실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에 지원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입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좀 특화된 학과의 그 성향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이 작년 입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작년 학생들의 지원한 학생들의 그 이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거나 실명을 거론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짧게 그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짧게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은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합격한 이 학교들의 그 학생들의 특징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GPA의 경우에는 4.0에서 우리 학교는 4.5를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4.5 만점에 4.0에서 4.49, 4.31, 4.48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높은 GPA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GPA의 경우에 3점대, 그래서 3.15, 3.55, 그리고 4점대가 조금 못 미치는 8, 9의 학생도 있었습니다. SAT 점수의 경우에도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한 친구도 있었고 조금 부족한 SAT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것으로 또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SAT 점수가 가장 높은 친구의 경우에는 1560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1400점대에서 1470, 1460, 그리고 1420 이렇게 다양한 1400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1300점대 그리고 1200점대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지 않은 결과이겠지만 1100대, 1200대의 점수로도 합격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AT가 높은 점수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GPA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해외 대학교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보다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대학들을 잘 선정해서 지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GPA와 SAT를 많이 높게 관리를 잘 한 친구의 경우에는 AP 점수 그리고 AP 과목들도 4과목에서 5과목을 통과해서 준비한 경우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P 과목을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 자체가 안 되거나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AP 과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도 네, 지원해서 합격한 결과가 많이 있으니 네, 조금 더 맞는 결과들을 날 수 있도록 네, 좀 학교를 선정하는데 조금 더 많은 생각들과 고려하는 사항들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저희가 정량평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SAT뿐만 아니라 이런 정량평가 말고 에세이 그리고 에세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동 내역들도 입시의 요건으로서 해외대학교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역시 해외대학교 입시 결과인데 이 결과는 제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이력과 그 평균적인 학생들의 입시 결과의 이력을 조금 더 눈에 비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합격률이 높은 학교들 몇몇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름별로 다 준비할 수는 없어서 네, 그냥 무작위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 학교를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바나 샴페인인데요. 입시 결과가 평균적인 입시 결과는 이거 평균적인 입시 결과를 하면 국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학교의 합격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이력을 말합니다. 네, GPA의 경우에 4.0을 만점으로 봤을 때 3.58에서 3.95 그리고 ACT 점수의 경우 29에서 34점 그리고 SAT는 1300점대에서 1500점 초반 네, 토플 점수의 경우에는 토플 점수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제 학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00점대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HIS 입시 결과를 보시면 다양한 학과들에 지원을 했었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4.5를 기준으로 봤을 때 4.04에서 4.49 그러면 이걸 4점대로 환산하면 3.53에서 3.99까지 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입시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ACT 역시 네, 32에서 33 SAT 점수의 경우 1440에서 1530.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네, 좀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과목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학과의 특성상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는 3개에서 5개 이상을 4점이나 5점 정도를 준비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시티 네,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런 학과들에 합격을 했는데 보시면 GPA의 경우 4.0을 기준으로 3.71 그러면 HIS 저희 졸업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으로 환산했을 때 3.24에서 3.81 네, 그러면 이 격차가 있는데요. 이 격차의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성평가적 점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AP 과목인 경우에는 학과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AP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고요. 5개 정도로 준비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위튼 같은 경우 GPA의 경우가 3.44에서 3.7, ACT는 27에서 32, SAT 점수가 1200점대에서 1400점대로 포진되어 있고요. HIS 결과의 경우는 네, 4점대로 변환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에서 3.98 그리고 ACT는 32에서 33 SAT는 1420에서 1560에까지 한 그 다양한 학생들 점수대가 네,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AP 과목도 2과목에서 5과목 이상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텍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이나 매니지먼트 그리고 아키텍처 같은 특수한 과들의 지원율이 높았고요. GPA의 경우 4.0을 기준으로 봤을 때 3.9에서 4.04 네, 이렇게 4점을 넘은 이유는 그 웨이티드 점수를 받은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유념해서 보신다면 저희 4.0을 변환했을 때 3.24에서 3.74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HIS 학생들의 결과가 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이력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 외에 엑스트라적인 부분의 활동이 네, 좋게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는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2023년도의 경우에는 모든 결과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HIS 학생들의 졸업생의 입시 결과들을 간추려서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빨간색에 있는 부분들이 미국 대학교들이고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홍콩,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독일, 또 필리핀, 에까지 다양한 학교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네, 본 학교들은 네, 실제 입시를 치르고 합격한 학교들의 목록이고요. 이 학교들의 내용들을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많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여쭤보실 때 어떤 학교들이 합격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많아서 간추려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물론 학생들이 지원한 학과와 그리고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추려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특화 전공 계열의 변화를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네, 슬라이드인데요. 우선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의 몇 개를 추려서 네,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영경제와 심리학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공학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경제경영과 심리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이름들을 QS 랭킹에서 1위권에서 10위권 내의 학교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들인데요. 보시면 하버드와 그리고 스탠포드 그리고 UC 버클리와 그리고 콜롬비아나 아니면 예일대학교, 우리에게 친숙한 학교들의 이름이 많이 있고요. 특징을 보신다면 서구권 대학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보셔서 컴퓨터 과학과 공학 쪽으로 보신다면요. 중국에 있는 칭화대학교, 그리고 싱가폴, 그리고 다양한 학교들의 목록들이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보시면 공학까지 보시면 조금 더 네, 유익 있게 보실 수 있는데요. 칭화대학교 네, 1위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싱가폴과 그리고 홍콩 그리고 스탠포드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세 학교가 이름을 10위권 내로 올렸고요. 네, 특화된 비교를 해서 이제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인문 쪽으로의 학과들은 아무래도 많은 연구와 또 이어지는 결과들이 아마 학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는데요. 서구권 대학교들이 많은 반면, 많은 부분들의 지금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네, 아시아권의 학교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임밸류만으로는 이제 지원하는 것이 더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하는데요. 지금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조금 더 주목해서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우리가 배경으로 삼아서 좀 더 그 부분을 주목해서 학교들을 선정해 가고 또 지원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도 지금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들이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로 네, 정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라별 특징, 그리고 주요 학교와 입시 연구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들과 높은 수준의 교육, 그리고 다양한 전공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네,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거나 또는 경력을 이어서 계속해서 쌓기에 좋은 곳이 미국이라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들을 입시 요건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교는 국내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는 경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들, 그래서 학교 내외에서 했던 개인의 특수한 경험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력들을 입시 요건으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에서 1월까지 접수가 되고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균 학비가 문제는 미국의 문제는 학비가 비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립의 경우에는 7만에서 8만 3천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도 들어가는 학비가 있고요. 학교들이 있고요. 주립계의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4천만 원에까지 평균 학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학교의 사이트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입시의 연구 방향을 명성이 높은 학교보다 또 다양한 기준으로 리스트를 선정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이력들을 입시의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좋은 이력들을 살려서 입시에 활용해서 사용하기가 너무 아깝게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부에서는 명성이 높은 학교보다는 우선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일수록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 그러한 리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기준을 선정해서 좀 더 접근성 있는 학교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대 대안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의 리스트를 지금 많이 연구하면서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장학금이다. 학비가 저렴한 학교의 리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마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스테이트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 학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과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교의 리스트, 그리고 주립대나 그리고 리버럴 아츠 같은 학교들을 주목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SAT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이 부분들 SAT 점수를 옵셔널하게 꼭 필수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리스트도 지금 연구의 방향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학들과 연계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성이 높은 것 치고 정말 많은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곳이 일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대학교에 비해서 학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본 자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요구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각각의 커리큘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들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금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학금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원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도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들이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입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월이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9월 이후의 입학의 경우에는 10월에서 1월까지 접수가 학과에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다 다른 시기로 이제 열려지고 있습니다. 평균 학비의 경우에는 사립인 경우에는 연간 1,600만 원. 그리고 주립대의 경우에는 주립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립을 얘기합니다. 5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어쩌면 더 저렴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향한 우리 진로부의 입시 연구 방향은요. 전공 선택이 일본의 경우 조금 부족하고 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글로벌 학과로 진학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국립대 지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국립대 지원이 조금 더 힘들었던 이유는 일본어에 대한 요구가 높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영어로 많이 지원하는 영어 코스를 많이 개설하면서부터 조금 더 용이해지고 있고 또 EJU 시험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JU 시험에서는 반드시 일본어로 시험 쳐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시험을 빼고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시험을 영어로 지원해서 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CT 같은 경우에 ACT는 SAT보다 조금 더 과학의 그 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ACT를 시험을 쳐서 그 부분으로 EJU를 대신해서 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그 도쿄공업대를 지원한 학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일본 대학교의 QS 랭킹을 보시면 원래 10위권을 끊으려고 했는데요. 11위가 와세다 대학교이길래 11위로 제가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1위에서부터 9위까지가 전부 다 국립대라는 점이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와세다 대학교나 게이오 대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 정말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위, 10위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학교라는 뜻입니다. 대신 1위에서부터 9위까지가 국립대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은 국립대로서 조금 더 전공 선택을 폭을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컨셉으로 입시 연구 방향을 조금 더 국립대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수진이 있고요. 국제 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가 일정 시간 가능하고 의료 계열에 입학이 허용되며 또 3년 학사 졸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제 차이 때문인데요. 3년 학사로 졸업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학 과정을 통해서 이민이나 또한 그 취업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영어권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또 일본의 경우에는 현지어에 대한 그 필요가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에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낮게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입시 과정에서 장학금 유무가 자연스럽게 발표가 되고요. 또 입학이 날짜가 이렇게 제가 평균적으로 어느 시즌에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명시는 해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들에서는 그 롤링처럼 수시처럼 지원을 하고 발표가 나는 것이 평균적으로 언제든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또 학비의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4천만 원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시 연구의 방향성은 한국 학생들에게 호주의 경우에는 수능 점수 요구하는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 요구 조건인데요. 이 부분을 SAT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작년의 경우 지원한 학생들을 통해서 여러 경험들을 지금 입시 결과로 가지고 있고 또한 주 정부 대표들이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났던 카운슬들을 통해서 SAT 점수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계열에 입학 기회가 있는 부분들도 한국에서 자격이 호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주목할 만한데요.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학교들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시험을 허용해 준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로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혹시나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 GPA나 영어 성적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이러한 학교의 경우에는 국내대 대안으로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계속 연구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GAC라는 것은요, 호주의 중요한, 주요 대학교, 연구 중심의 8개 국공립 대학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학교들은, 호주 내에서는 선호가 높은 학교이면서 또 연구 중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실적들이나 세계적인 랭킹으로도 높은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의나 또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는 네,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드는데 네,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이고요. 서구권 선진대학교들과 이제 협력 체계가 뛰어난 부분이 특징입니다. 네, 협력 체계가 뛰어나다는 것은 싱가포르이 빨리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네, 서구권의 학교들과 연계해서 대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교육 체계를 배운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계 랭킹에서 10위권 바깥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국 내 인지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서 네, 우리가 들었을 때 처음에 싱가포르 대학교라고 하면 인지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요. 사실 세계적 랭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가 많이 있고요. 정착 시스템도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도 3년 학사 졸업이 가능하고 국립대 지원을 했을 때에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고 나면 3년이라는 시간을 싱가포르에서 네, 근무하고 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고요. 만약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받았던 국비를 네, 다시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평균 학비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네, 국비 지원하게 되면 이것의 조금 반 정도가 네, 깎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 연구 방향은요, 세계적으로 높은 국립대는 네, 미국 대학교의 대안으로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도 많은 부분 미국 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대 외의 그 학교들을 잘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12학년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설명을 할때 굳이 이제 미국 대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열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금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는 좋은 배경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지원 학과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공학뿐만 아니라 네, 그 이과 쪽 계열의 그 학과들에서는 네, 결코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주목해 봐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따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때에도 영상이나 또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권 연계가 높은 사립대의 경우에는 국내에 대해 대안으로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요 학교에서 지원 요건이 높지 않은 국립대 SMU가 있는데요. 사실 지원 요건이 높지 않다는 뜻은 실제 합격률의 요건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한 학생들, 결국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들은 낮지 않은데요. 대신 지원 요건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와세다 학교의 경우에도 사실 많은 경우 많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네, 그 시험 점수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학교로서 직접 지원하는 방향을 잡았을 때에는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USS라는 학교는 신생 학교로서 알려져 있지 않은 학교입니다. 경영학교이고요. 네, 국립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특징으로 봤을 때에는 국립대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학교의 역할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꼭 주목해서 한번 볼 수 있는 학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교이고요. 미국 대학교 대안으로서는 국립대, 네,
네, NTS라든지 NUS 같은 경우에 아주 높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 대안으로서 주목해보고 있는 학교, 그리고 사립대학교로서 SIM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사립대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은 국립대 대안으로서 또 제시해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중심 국가이면서 세계적인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유럽 전역에 취업의 기회가 열려 있고 또 최근에는 영어로 개설되는 전공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입 장벽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독일어와 수능입니다. 네, 현지 생활을 위해서는 독일어가 요구된다는 점과 한국 학생들에게 수능 점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HIS 학생들이 진입하기에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 입시 연구 방향을 영어 수업 제공이 가능한 학교를 조사함과 동시에 SAT 점수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의해 주셨던 학부모님들께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SAT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되게 뛰어난 그리고 유명한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약간은 모호한 답변으로 네, 이것이 된다 안 된다의 말보다는 매뉴얼적인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연구 방향은 저희가 지원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한 사립대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조금 더 유연한 부분들을 공략하되 그렇지만 입시 지원할 때에는 공립도 같이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연구 방향으로서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독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네, 그러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학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국립의 경우에는 거의 무료이거나 저렴한 편이고 국제 학생에게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네, 똑같은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진입 장벽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학생들이 더 좋은 수준의 그 교육을 받고 또 기회를 열어가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연구할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대학 입시 타임라인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이 미국 대학교의 일정입니다. 8월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8월은 입시를 진짜 지원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네, 커먼앱에서 어떤 에세이의 주제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시기이고요.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네,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얼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고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거쳐 2월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요. 지원되는 부분들이 얼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레귤러로 넘어가서 레귤러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때에는 네, 계속해서 학교들이 요구하고 있는 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중간에 아이들이 리스트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오랜 부분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원 시기로 보고 또 준비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라별로 저희가 입시 지원하는 시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미국의 경우 네, 10월부터 2월까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8월에 원수 접수를 4월 입학의 경우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 HIS 학생들의 경우에는 10월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1월이나 이럴 때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SAT 점수를 조금 더 높여서라도 지원을 하려고 네, 계속해서 준비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도 네, 9월부터 네, 조금 더 일찍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리가 시작이 되고 홍콩과 싱가폴 이렇게 아시아권 학교들이 조금 더 네, 이렇게 일찍 얼리를 받고 있는데요.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얼리를 넣으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예, 네,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주목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 학교마다 롤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처럼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시즌은 11월로 보고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자체적인 시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의 경우 학생부가 마감이 되고 또 저희가 커먼앱에 올릴 학교의 프로파일의 전체적인 점검이 되고요. 그리고 9월과 12월에서부터 에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 사항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해외 입시 준비 단계에 대한 일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8월에 저희가 에세이를 시작했다면 8월에 에세이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9월에서부터는 자기 에세이를 실질적으로 적어가서 또 그것들을 고쳐가는 그런 시기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설명과 그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의 사항들을 짚어 주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먼앱이라든지 그리고 TAO는 일본의 그 온라인 지원 사이트인데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천서 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요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에세이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고쳐가는 과정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리스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의 이제 입시 결과들을 또 참고해서 어떤 리스트로 지원할 것인가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추천서에 관한 부분, 특히나 번역이 필요할 때에는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여름 방학 때 전에 어떤 선생님께 의뢰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라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희망대학교,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의 구체적인 일정과 요건들을 반드시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그리고 학과별로 들어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세하게 다 알아서 제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준비가 또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 대학교를 계속해서 추려가기도 하고 바꿔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인재상으로서 우리가 어필할 건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력들을 좀 더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학교를 결정하고 또 에세이를 쓰고 수정하는 과정 그리고 온라인 지원에 대한 그 대학별 지원에 대한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개인의 영역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국내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를 대부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적용합니다. 고대나 연대나 이화여대는 적용하지만 대부분이 그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럼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교과전형은 내신만 들어갑니다. 전혀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코멘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좋은 학생들 그런데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냥 나는 면접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난 수능도 어차피 준비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일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이 전형을 많이 생각하고요. 우리 학교는 오히려 면접을 잘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면접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 버라이어티 쇼나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잘 넣어볼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요구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외의 대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국대, 또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여러 가지 그 대학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렇게 평가하자라고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학업 역량 평가, 그리고 진로 역량 평가, 그리고 공동체 역량 평가입니다. 원래는 사실 인성이란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너무 많다. 그 세 가지로 조금 더 간소화시키자라고 대교협에서 요구가 되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판단하자라고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는 요소에서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훨씬 더 많이 평가하는 반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에서는 계열 적합성을 더 많이, 그 다음 서류형에서는 탐구 역량을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그 학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평가하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좀 평가 요소의 요소의 그런 비중, 이것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 도대체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 이 학생은 학년별 또 학기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연세대 실제 입사관들이 보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그 학생 클릭하면 이렇게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전 과목과 주요 과목이 등급이 표시되는구나. 그리고 실제 지원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고대나 홍익대 교과 기준표를 보면 사실 1등급에서 3등급, 특히 홍익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4등급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익대 같은 그런 서울권에 있는 그 우리가 중경외시라고 하죠. 그런 학교들은 보통은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좋은 학생들이 사실은 등급은 떨어지지만 외고나 과고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더 좋은 역량들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만으로 뽑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학생이 등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좀 잘 회복하는가, 또 이런 것들이 혹시 등급을 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역량들이 주어진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학생을 단지 등급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검은색에 보면 모집 단위의 그 학생 수고요. 그 다음에 동일 고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죠. 몇몇 학생이 나 연세대 갈래 이렇게 지원하면 그 학교의 기준에서 이 학생은 평균이 얼마고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학업 태도 평가입니다. 학업 태도 평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많은 입학사정관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얘기해보면 어떤 학생은 굉장히 학교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게 막 적혀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딱 봐도 정말 노력한 것이 너무 보인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미분을 그냥 학습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라는 호기심으로 조금 더 책도 읽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지식, 이전에 그냥 뭐라고 하더라 라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지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예를 들면 노란색 글씨처럼 로지스틱 방정식의 그래프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개체 성장 곡선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 방정식을 한번 설정해볼까? 그리고 한번 우리 학생들 통해서, 내 친구들 통해서 한번 이것을 조사해볼까? 이런 식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지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잘 드러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 매체 시간에서 슈어라는 그런 그 말이 사실은 두 음절이 아니라 한 음절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호기심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중 모음의 개념에서 찾고 삼중 모음의 현상의 음론적 조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음. 이런 것처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런 지식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저도 사실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알고 싶은 지식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좀 그냥 어필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냥 비슷한 근거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냥 그것을 그냥 버무려서 얘기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뒤에 너 그때 그거 생각나는 지식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바로 정말 깊이 있게 내가 그것을 들어가 보고 그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자기 지식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책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지식의 확장입니다. 단지 배운 것을 그냥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실제 정말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입사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이 어떤 커멘트에 그래서 이런 전기와 에너지의 상관관계가 엄청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그런 거와 이어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적 관심이 그만큼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의미 있었어요, 좋았어요 라는 것은 사실 학생의 탐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 이렇게도 응용해볼까? 나 이렇게도 써볼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미적분에서 쓰였던 적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는 그런 게임, 얼리언 에진에 한번 적용해볼까? 라고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이런 것이 중요한 그런 지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전공과 관련된 추가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단계별로 이수했는가. 예를 들면 물리 2를 들은 학생이 물리 1은 안 들었다면 이 친구는 도대체 물리 1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물리 2를 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성취도입니다. 이 친구가 실제 그 교과에서 얼마나 성취를 얻었는가. 예를 들면 진로 선택 과목이겠죠. 우리가 화학 2, 물리 2 이런 2 과목들은 지금 다 모든 것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실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의 성취 기준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참여하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펼쳐냈는가. 실제로 우리 학교는 정말 많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신의 그런 것들 끼를 펼쳐나갈 수 있게 해줬는데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크레올라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 뭐냐면 학교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자,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자 라고 시작한 동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학생의 활동은요. 이 친구가 엘리베이터에 이런 그 시트지를 붙였어요. 시트지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타면 다친 학생들이 타거든요. 그럼 다친 학생들이 항상 자존감이 그렇게 조금 높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 다쳐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무거운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속성을 마치 손이 이렇게 자존감을 올려주듯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또 확장하고 또 이렇게 진로를 가지고 또 활용해 보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 활동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좀 많이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너 어떤 디자인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냐면 이 친구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주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방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하는 활동은 사실은 나중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목적 있게 해라. 목적 있게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해라. 그냥 이거 써주세요 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을 좀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지금 한동대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이 친구들 어떤 친구로서 그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좀 없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라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5회기를 자기들이 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문학을 잘 다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과 엮어서 어떻게 문학을 함께 보면서 이 친구가 가진 좀 적응의 어려움들이나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펼쳐갔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탐색과 이런 그냥 적극적인 노력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룹으로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냐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해서 앞전 그러니까 힘을 주면 그것이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을 읽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이거를 아두이노나 이런 거랑 연결해 가지고 실제 전기가 발생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활동, 내가 그냥 관심 있는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요. 사실 우리 학교는 너무나 이런 공동체 역량은 뛰어난 것 같아요. 협업과 소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 그리고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리고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장들이 열려 있고 또 많이 잘하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탐색 노력, 그리고 공동체 역량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앞에 얘기했던 학업과 그 다음에 진로를 탐색하는 노력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혹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면접 준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합니다.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떤 내용이었나요? 혹은 무슨 내용을 하면서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네요.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고자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학생부 기반으로 대부분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려대, 연세대가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윤리, 뭐 법과 정치 이런 교과서들을 좀 많이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그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눠봤는데요. 좀 간략간략하게 실제 수시에는 몇 가지 전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또 정시라는 또 수시 외의 전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기라는 전형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한 번씩 이제 조금 이 전형으로 준비한 친구가 있어요. 올해, 작년에도 한 등급이 한 5등급 대인 친구가 이제 한국 외대를 논술 전형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조금 준비를 하면 또 성과가 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된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동동여대, 한신대, 서강대가 신설됐고요. 그다음 폐지된 데는 울산대 의예과,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논술 100% 그러니까 그 친구의 등급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우리는 논술로만 보겠다 하는 데는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외에도 더 많은 대학교들이 논술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의 요소에서 논술 100%로 보면서 수능 최저도 보지 않는 데가 이제 연세대, 한국기술교대고요. 논술 100%로 보면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데가 이제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한국항공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90%도 숙명여대, 홍익대, 한양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논술 비중이 꽤 높은데 라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학생부 10%, 학생부 20%라고 하는 것은 사실 봉사 점수와 그 다음에 출결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부 20%에서는 10%가 아마 출결과 봉사일 건데요. 예를 들면 출결은 무단 결석이 3일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도 3년 이내 30시간 정도가 했다면 충분히 만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논술로 이것은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 학교는 읍면 소재지의 고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부모님이 읍면 소재지가 아닌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부모님들 또한 읍면 소재지 있는 곳에 계신다면 그 부모 본인 해서 6년이 해당되면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본인만 읍면 단위에 본인만 저희 학교에서 12년을 다녔다라고 하면 그러면 농어촌 전형에 이제 해당이 되죠. 작년 대비 조금 변경되는 2024학년도 전형에서 좀 변경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퍼센테이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명대에서 서류 100에서 70대 30 이렇게 면접을 했다면 면접을 조금 더 이렇게 폐지하는 이렇게 서류 100으로 보겠다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고대나 동덕여대, 한국외대처럼 우리 면접 확대해보자 라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서도 논술과 학생부를 같이 봤는데 우리 논술 그냥 100% 보자 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2024학년도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그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 9월 10일부터 15일 중 3일 이상을 원서 접수 기간으로 가집니다. 이때 대부분 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우리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친구들은 만약 이 기간과 조금 더 늦게 서류를 좀 더 충족시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기간은 아무래도 이때부터 거의 면접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면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은 11월 16일 날 수능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그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국내 그리고 해외 대학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한동대가 가장 많습니다. 한동대가 가장 많고, 그리고 디자인 계열에서는 이제 계명대, 또 건양대 이렇게 많이 좀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경영과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외대와 그리고 고대 세종 그리고 건국대 이런 데를 좀 많이 지원도 하고 또 잘 또 붙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요번에 좀 바뀌어지는 점이라고 본다면 융합인재 전형을 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과를 못 정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자율전공, 융합인재 전형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 몇 개의 대학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일리노이 얼반 샴페인, 그리고 두류, 그리고 워싱턴 이런 데를 지원해서 지금 합격하였고, 그 다음 휘튼, 골든, 달튼 이런 또 기독교 학교도 이렇게 지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스포츠 비즈니스와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좋아했던 친구들은 디킨스라는 호주의 대학교도 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와세다 대학교이지만 도쿄 그 공업대도 작년에 붙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진학 사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쌤 저는 몇 등급인데 어디 갈 수 있어요? 라는 친구의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분을 조금 어느 정도 해봤지만 사실 이게 전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한 요 정도 선 안에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저는 보면서 조금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2등급에서 저희 3.6등급 약 25%의 학생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한동대 진학 결과가 약 7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를 한 개 또는 두 개를 좀 지원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향으로 이제 서울권을 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노노문학과 갔던 친구는 한 3.29 정도 등급이었고, 또 건국대 갔던 친구는 한 2.12 정도 등급이었고, 한국외대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갔던 친구는 이제 3.29 또 3.38 이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등급에서도 떨어진 학생도 있고, 또 오히려 조금은 이 학생이 등급은 낮은데 붙었다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연대, 이화여대 이런 데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기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전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과학 특기자, 국제 특기자 이런 특기자 전형을 많이 지원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와 홍익대는 사실 학생들이 조금 지원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지원하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 서류백에서 좀 결과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면접을 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고요. 서류백은 왜냐하면 난 면접도 싫어, 그 대신 나는 성적은 높잖아,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조금 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이라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에서 5.5등급 약 35%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니까 한동대의 진학 결과가 약 50%의 합격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대를 좀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향으로 그렇지만 많이 아니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연세대뿐만 아니라 동국대, 세종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리고 광운대 등등을 이렇게 서울권의 대학을 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또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사실 상향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지방 캠퍼스도 좀 많이 좀 내라 라고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전북대라던가 모건대, 한서대, 한림대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외대 글로벌, 홍익대 세종, 그리고 고대 세종, 건국대 글로컬 이런 데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연세미래는 제가 왜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했냐면요. 연세미래가 그 종합에서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정규 고등학교라고 딱 명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화를 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지금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기들이 한번 바꾸는 것을 얘기해 보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 지원 자격에서 동일 어떤 그런 학력 인정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 미래 캠퍼스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연대 미래 캠퍼스는 지금 올해 지원한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일본을 많이 생각해요.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를 많이 생각하는데 특별히 또 SAT 점수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친구들이 사실은 위에 친구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GPA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를 같이 치고 또 SAT 점수로 내보자 해가지고 주로 이제 와세다 그리고 소피아, 게이오 대학을 붙어냅니다. 대부분 점수는 1320에서 1370 정도의 그런 사이에 있고요. 와세다는 제일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4번에 있는 SILS라 해서 자유전공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대학은 보통은 1번 리버럴 아트 쪽을 많이 지원하고 ICU는 거의 한동대랑 성격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오 대학은 펄이라는 그런 과정을 제일 많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또 싱가포르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미술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미술을 한다 하면 실기 형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4시간짜리 기출 디자인 실기를 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대학인데 포트폴리오 10장 뭐 정도에서 이 친구는 굉장히 실력 있구나라고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 어떤 그 저희 졸업생도 라셀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그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면 또 그 안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또 SUTD 대학을 붙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이제 홍콩 과기대에 있는데요. SUTD도 되게 좋아요. 그 싱가포르 정부에서 MIT랑 같이 협조해서 만든 대학이고, 그다음 싱가포르 그 공항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MIT에서 충분히 자립됐다라고 판단되어서 이제는 싱가포르에서만 그 SUTD에서 자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몇 개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설들, 3D 프린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철 가공 이런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고요. 좀 마음껏 교류할 수 있게 해줘서 사실은 그 결과들이 굉장히 좋아요. 취업도 잘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도 보면 거의 MIT로 다시 대학원을 가거나 하버드를 가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도 좀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원했던 친구는 1520 정도의 SAT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는 2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에서 7.5등급. 이 학생들도 사실은 또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5%가 되죠. 그래서 한동대 진학 결과를 보면 약 30%의 합격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대를 좀 많이 내는 친구는 한 3개까지 넣었습니다. 뭐 대안학교, 또 사회배려자, 그리고 글로벌 전형까지.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을 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2개 영역 7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라서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형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지방권 캠퍼스를 2개에서 3개, 방금 말씀드렸던 건국대 글로컬, 전북대, 한림대, 한서대, 뭐 계명대 이런 데를 조금 그냥 적정보다는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좀 지원하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전북대나 한림대, 또 고대세종 보시면, 또 울산대 이런 데 보시면 등급대가 비슷한 이런 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합격들이 있었던 대학교들은요, 뭐 백석대, 우송대, 특히 우송대 솔브리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배재대, 그리고 대가대, 또 장신대, 총신대, 이렇게 많이 지원했고요. 제가 항상 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너무 상향만 내지 않고 좀 적정과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섞어서 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알아보고 좀 상향도 넣지만 좀 하향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넣고, 사실은 여기도 하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친구 여기 냈던 뭐 우송대 솔브리지나 예를 들면 대가대나 장신대나 총신대나 일반 학교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4등급대 학생들이 붙어내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보통 6등급대 학생들이 붙어내기도 하고 7등급 학생이 붙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적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대학에서 이제 SIM 대학은 대학 연계가 잘 돼 있는 인천 송도 캠퍼스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영국을 바로 가는 것이 저희 12학년제고 13학년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1년 차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프리스쿨을 다니라고 하거나 대부분 거기서 또 다른 과정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바로 간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거기서 1, 2년 하면서 어학원 다니고 또 프리스쿨 다니고 이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SI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라리 연계해서 송도 캠퍼스처럼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MU는 싱가포르에서 되게 유명한 또 경영 전통 대학인데요. 여기는 제가 추천한 이유가 사실 2등급대 학생들이 생각보다 토플 점수랑 IELTS 점수 있는데요. SAT 점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SAT 점수가 1000대거나 1100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SMU는 SAT 점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일본 대학에서도 도시자, 메이지, 리츠메이칸 이런 대학교들은 SAT 점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대학교들입니다. 예를 들면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GLA 과정이라고 한다면 GLA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요. 호주의 제1 국립대학과 그 다음에 리츠메이칸 동시에 학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GLA 과정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호주로 바로 그 대학을 가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스펙을 요구하게 될 건데 그렇지만 리츠메이칸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친구들이 어학특기를 좀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많이 지원하고 여기는 총 9개 정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뭐 영어 성적이라던가 또 예를 들면 스포츠 활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이제 캠률 비즈니스를 제일 많이 제출하고 여기는 좀 면접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면접 좀 잘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또 있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좀 진로 진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10학년 때는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바라보는 편이고요. 또 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좀 가정하고 많이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헤리티지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의 좋은 가치관이 반드시 자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좋은 자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자녀한테 반드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또 그 가운데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셨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부모님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알아가고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독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학년 때는 좀 어떤 것을 하냐면 좀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면 흥미와 그 다음에 실력이 다르다면 선생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못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데 예를 들면 축구를 잘 못하는데 흥미 있어 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흥미를 생각할 때 사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흥미를 얘기하진 않는가. 그러니까 단지 소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공연이 좋다. 공연 즐겁네. 연극하는 거 보는 거 즐겁네. 근데 연극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냥 소비하면서 흥미를 찾아가니까 이 흥미와 실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학년 때는 어떻게든 본인이 해볼 수 있도록 좀 많이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탐구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 자치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팀별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냥 소비자로서에서 자기의 그런 진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해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돕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학년 때는 잘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3 동안 나한테 허락해 주셨던 대상은 무엇일까? 어떤 대상을 계속 보여주셨을까? 내가 왜 이 대상이 왜 계속 내 눈에 들어올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지금 난민 그 변호사분과 계속 일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1학년 때 난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 거를 조사하면서 자꾸 사회에서 참 그렇게 우리가 잘 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난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누군가가 섬겨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들을 위해서도 일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왜 이 고3의 이런 고등학교 동안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묻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 12학년 때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또 그것으로 에세이를 쓰기 위한 것을 돕는 것. 그것이 이제 보내심을 준비하는 저희의 그런 진로부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조금 길게 국내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진로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많이 그렇게 오시지 못하신 분이나 또 현장에서 들었는데 또 이것이 좀 잘 이해되지 못하셨던 또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